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72세 장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손 좀 봐봐. 딸이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사위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 본사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혼수 상태였던 장모는 왜 마지막 힘으로 USB를 쥐고 있었을까요? 성공한 사위는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까요? 가족이 믿었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병실에서 시작된 반전의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세월이 켜켜이 쌓인 냄새가 코끝을 먼저 맞이합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향, 갓 쪄낸 찐빵 김이 뒤엉킨 그 냄새. 젊은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이 시장을 수십 년째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방울이 비닐 천막 위를 또각또각 두드립니다. 낡은 천막 한쪽이 빗물의 무게로 축 처지고 골목 바닥에는 시커멓게 젖은 물길이 흘렀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생선 장수 아저씨가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두부가게 아주머니는 두꺼운 비닐을 이쪽 저쪽 걷어 올리며 빗물을 막았습니다. 오래된 시장은 그렇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하루가 날씨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골목 한쪽 좌판 옆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72살. 최명자. 주름이 손등을 가득 메우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17살에 처음 이 골목에 발을 디딘 이후로 단 하루도 이 손을 쉬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날, 어머니가 병으로 눈을 감던 날에도 이 손은 좌판 위에 물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시장 안쪽에서 명란젓을 파는 임씨 아주머니가 장화 씨는 발로 무릉덩이를 피해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명자 언니,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떡해. 사위가 건설사 대표라며? 이제 팔자 폈네, 팔자. 나 같으면 집에서 발이나 뻗고 쉬지. 최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장부 수첩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잠시 임씨 얼굴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팔자라는 게 펴지면 뭐하나. 사람 마음이 접히면 그게 더 문제지. 임씨는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내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최명자는 다시 수첩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사위 박진호, 45살, 중견건설사 대표. 지역신문에 종종 청년 기업인 대상 수상 소식이 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시장 어르신들에게 한과 세트를 돌렸고 장인어른 제삿날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2번씩 올렸습니다. 말씨는 공손했고 얼굴은 항상 단정했습니다. 처음 딸이 데려왔을 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서연이가 복받았다고, 저런 사위 어디서 구했냐고. 하지만 최명자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생긴 눈이었습니다. 외상 달라는 사람과 진짜 돈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눈.
가격을 깎으러 온 사람과 물건이 탐나서 온 사람을 구별하는 눈. 상인회장 시절 재개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양복 입은 건설사 직원들과 맞상대하던 시절에 더욱 단단해진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박진호를 볼 때마다 조용히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진호는 눈이 흔들린다. 돈 냄새 맡은 사람 눈은 다 안다. 웃을 때 눈이 입보다 늦게 따라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아주 작은 것. 하지만 최명자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 박서연은 이 시장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 좌판 옆에서 연탄불을 쬐며 숙제하던 아이. 추운 겨울에 손이 곱아도 연필을 놓지 않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어 지금은 시내 아파트에서 박진호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서연 본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명자는 지난달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서재 한쪽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목격했습니다. 박진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직업병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인회장 시절 내내 회계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던 손버릇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숫자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숫자를 틀리면 안 됐으니까요. 서류를 훑는 손이 멈췄습니다. 항목과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출 내역은 있는데 수입 항목이 없는 칸, 날짜가 뒤섞인 거래 명세, 분명히 있어야 할 숫자가 빠져 있고 있으면 안 될 숫자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숫자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저건 정상 숫자가 아니야. 박진호가 돌아오는 발소리에 최명자는 서류에서 손을 뗐습니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장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연이가 저한테 혼났겠는데.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최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틀렸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72살의 몸으로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딸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빗소리가 다시 천막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최명자는 수첩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 곧 더 굵은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떡볶이를 파는 순분 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명자 언니, 오늘 일찍 들어가. 감기 조심해야지. 최명자는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대답 대신 하는 인사. 시장 사람들은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최명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끼리만 생기는 언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접으며 최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딸은 내가 지켜야지.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 빗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임시로 세운 천막 아래 접이식 의자가 빼곡히 놓였고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심 재개발 추진 설명회. 글씨는 크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앉은 상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마이크를 잡는 손이 여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시장 재개발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더 나은 상권, 더 나은 환경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니 우리 다 내쫓겠다는 거 아니야? 보상금 얼마나 준다고? 저 양반 말 믿어도 되는 거야? 박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유지한 채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능숙한 몸짓이었습니다. 수없이 해온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최명자는 맨 뒤쪽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인회장을 지내던 시절 저런 자리를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화려한 조감도를 들고 와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인들 쫓아내고 아파트 짓겠다는 거지. 그게 전부야.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사이 최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단상을 정리하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박진호의 시선이 잠깐 장모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호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손하고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장 어기 국밥집. 최명자가 저녁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여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4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눈빛은 또렷했지만 어딘가 쫓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 박진호 대표 회사 재무팀에 있는 오민정이라고 합니다. 최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진호 대표 장부 보신 적 있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긴장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잠시 오민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최명자가 가진 모든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핸드백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최명자가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오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민정은 국밥집을 빠져나갔고 최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국밥에 숟가락을 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 날짜. 최명자가 사위 서재에서 봤던 서류의 숫자들과 겹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명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인 전직 형사 강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동네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태식은 최명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태식 씨, 나 좀 도와줘. 최명자는 오민정에게 받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사 출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사위 회사 안에서.
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씨, 이거 건드리면 위험해.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알아. 그래도 해야 해. 강태식은 최명자의 눈을 봤습니다.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오래 알고 있었으니까. 한번 마음먹은 최명자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명자는 오민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오민정이 작은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장부, 녹취, 계좌네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겁니다. 최명자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고생했어요. 그게 최명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최명자는 시장 근처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가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흰 천장,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당분간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복도 밖에서 박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딸 박서연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박진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사이 박진호는 최명자 곁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찬 공기가 돌았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췄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에는 박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잠을 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최명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처음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뇌 활동은 감지되지만 의식 회복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손, 따뜻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주말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꽃을 들고 오기도 했고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꼼꼼히 챙기기도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박진호는 자상한 사위로 통했습니다. 장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람. 서연은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과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편함을 죄책감으로 눌렀습니다. 힘든 시간에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날도 서연은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업무가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엄마, 일어나야 해.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의료기기에 연결된 손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명자의 손가락들이 천천히 힘겹게 서연의 손을 감아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무언가를 서연의 손바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습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 낡은 테이프가 한 겹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볼펜으로 작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서연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평생 장부를 직접 써오던 그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쥐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손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쥐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38살 김도현. 짙은 회색 점퍼를 입은 단정한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6개월째 박진호의 회사를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 배가 고파 국밥집 앞을 어슬렁거리던 12살의 자신. 그때 등 뒤에서 밥그릇을 내밀었던 손. 최명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내밀었습니다. 먹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저 안에서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연 선생님이시죠? 저는 금융범죄수사팀 김도연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사팀이요? 명자 어머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어머님 사고 이후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저장 장치를 쥔 손을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서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춰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여전해요. 그렇군요. 도연은 병실 안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강한 분입니다.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다시 조여왔으니까요. 도연이 돌아간 뒤 서연은 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걸 쥐고 있었을까? 사고 전부터 손에 쥐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병실에 다녀간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저장 장치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 혼자서. 병실을 나서기 전 서연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최명자. 그 고요한 얼굴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기다려. 내가 볼게.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최명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장 장치를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손가락이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쥐어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진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열렸습니다. 파일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서 파일. 두 번째는 날짜별로 정리된 표 형식의 문서. 세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 금액, 날짜, 수신인 이름, 빽빽하게 정리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어 교사인 서연에게 회계장부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 옆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모르는 계좌번호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서연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단위의 거래가 수십 차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서연 모르게 자금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 번째 파일,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잡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치 자금은 이 계좌로 돌려. 서연이 명의로 된 거야. 문제 생기면 모르는 거고. 박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생이 계속됐습니다. 어차피 장모가 뭘 알겠어. 시장 아주머니가 숫자 좀 본다고 이게 뭔지 알겠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재무팀 쪽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처리해. 걱정 마. 재생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재생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천 번도 더 들어온 목소리. 밥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서 들어온 그 목소리가 지금 화면 속에서 딸의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계산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4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자란 자신을 처음으로 다른 세계로 데려가 준 사람. 어머니 앞에서 항상 공손했던 사람. 지역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서연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지난 6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박진호가 어머니 곁에 바짝 다가서며 속삭이던 장면.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 박진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장 장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칸,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박진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였습니다. 서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장모님은 어때? 여전해.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 박진호는 재킷을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게 당신이야?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따져 물으면 저장 장치를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쥐어준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박진호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진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 속으로 스며드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박진호가 일어나기 전에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저장 장치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김도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제 병원 복도에서 건네받은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 박서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 골목에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장소를 정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커피숍. 사람이 많지 않고 구석진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습관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등 뒤가 벽인 자리를 골랐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 코트를 입은 채 2손으로 종이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서연은 말없이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겁니까? 어제 병실에서요. 손을 움직여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했어요.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적 없는 계좌가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자금을 제 명의 계좌로 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저장 장치를 집었습니다. 손 안에서 한 번 쥐었다 폈습니다. 선생님, 이걸 저한테 주시면 수사에 활용됩니다. 남편분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주시는 겁니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쥐고 있던 거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분간 남편분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가벼워진 것만큼 어딘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진호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일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박진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저의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이후 인지 기능에 일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숫자에 민감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회계 관련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회계는 매년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내역은 투명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박진호가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보좌진 한 명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었습니다. 서연 학교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 최근 남편분 관련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이야기가 많아요. 학교 이미지 문제도 있고 당분간 휴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교장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사방에서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민정은 회사 안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재무팀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감사였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민정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장 장치를 빼돌린 것이 발각됐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민정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민정은 외투를 집어들고 회사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진호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타세요. 민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정의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 저 지금 잡혀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자료는 이미 수사관한테 넘겼어요. 이미 넘겼으니까 제 걱정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곧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받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도 없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명자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다 잘 됐을 텐데. 서연이도 모르게, 어머니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됐는데.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명자의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명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오민정이 발견된 것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12시간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도시 외곽 창고 건물.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민정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순간 민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자료는 안전해요. 제가 넘기기 전에 사본을 3곳에 나눠뒀어요. 도연은 민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댈 곳 없이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이를 악물어온 사람의 눈빛. 잘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증인 보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민정이 실려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장 신청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같은 날 오전 도연은 서연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숍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 사무실 한쪽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사고 관련해서입니다. 서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희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추적했는데 번호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에 밀었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호 건설법인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님 사고를 의도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턱을 앙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사고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장 장치를 확보하고 강태식 씨에게 사본 일부를 맡기고 오민정 씨와 접선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옆에서 잠들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딸이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딸의 이름이 걸린 계좌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막으려고.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증거를 확보하고 선생님께 넘긴 건 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선생님 명의 계좌가 이미 수사망에 잡혔을 때 어머님이 먼저 그 증거를 저희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피해자로 설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시장 아주머니가 뭘 알겠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알고 계셨구나, 엄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시장 골목에서 밥을 굶고 있으면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어 주시던 분이에요. 이 수사,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무너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최명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천장을 향한 최명자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나 이제 도망 안 가. 다 알았어. 엄마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솔직히 많이 무서워. 근데 이제 엄마 딸답게 있을게. 엄마처럼. 병실에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명자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손을 감싸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번, 가볍게, 톡, 톡. 서연은 그 감각에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들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시각 강태식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부동산 사무실, 형사 출신의 두 사람은 서로를 가늠하듯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요. 강태식은 서랍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에 갖다 줬어요. 혹시 모르니 보관해달라고. 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봉투 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봉투 표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이가 모르게 수사관한테.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심장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명자 씨, 평생 혼자 다 해온 사람이에요. 남편 일찍 떠나고 딸 키우고 시장 지키고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혼자 다 감당하려 했던 거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식이 덧붙였습니다. 제발 지켜줘요. 그 사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코트 안쪽에 넣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끝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전날 밤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강태식에게 받은 봉투 안에는 최명자가 직접 손으로 적은 메모지 여러 장과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박진호의 동선, 만난 인물들의 이름, 건네진 금액의 흔적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지만 내용은 어떤 수사 보고서보다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도연은 그 메모지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메모를 쓴 손이 지금 병실에서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도연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수사관의 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이 팀원들을 이끌고 박진호 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빌딩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출근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로비 직원이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각 층으로 흩어졌습니다. 재무팀, 대표실, 서버실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박진호는 대표실 안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진호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화기를 내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진호 대표님, 횡령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박진호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팀원들이 대표실 안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고 서류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도연은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취재 차량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 박진호, 횡령 및 불법 로비 혐의 압수수색. 건물 밖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창문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서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병원으로 왔습니다. 박진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은 병원에 계십시오.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첫 번째 채널에 속보가 떴습니다. 카메라가 박진호 건설 본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다 한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자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이전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리지만 분명하게 최명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명자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연 쪽으로.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서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최명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한 번 더 흘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말 대신 눈빛으로 전해온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서연은 그 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눈빛을 읽어온 딸이었으니까요. 괜찮다. 잘했다. 고생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최명자의 눈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병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서연은 한쪽으로 비켜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이는 사이에도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진호는 본사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옆에 섰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이미 계산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부친 박상철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 화면이 아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상철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뉘우침인지 안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건물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님, 엄마가 눈을 떴어요.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겨울바람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도연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 봄 햇살이 내려앉은 날 비닐 천막 위로 따뜻한 빛이 고였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가 좌판을 넓게 펼쳤고 두부가게 아주머니는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참기름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목소리가 겹치고 냄새가 뒤섞이는 곳. 그 무엇도 이 골목의 하루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듬해 초였습니다. 횡령,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업무상 배임, 그리고 최명자에 대한 위해 교사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낭독되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도 여유로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부친 박상철은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들 어린 시절 사진이 놓인 서랍장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지금 자신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그 무게는 어떤 형량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민정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치고 새 도시에서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정직하게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날 밤 민정은 오래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였습니다.
서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휴직 권고를 거부하고 버틴 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못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골목을 걷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을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골목에 작은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연이 주말마다 운영하는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6개, 벽에 붙은 그림들, 시장 골목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좌판 옆에서 혼자 책을 읽던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 옆에 누군가 있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며 그날도 독서 교실이 끝난 오후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명자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언어 기능 일부가 손상되어 말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매일 왔고 최명자는 단 한 번도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다고. 서연은 그 말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자는 창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최명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아직 느렸지만 눈은 빨랐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엄청 웃겼어. 한 녀석이 책 읽다가 잠들었는데 자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거 있지. 최명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웃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최명자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시장 국밥집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밥값 못 갚은 게 있어서요. 최명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도연의 손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그 손길에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최명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활치료 이후 처음으로 또렷하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알아. 딱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17살에 시장 골목에 발을 디디던 날부터 딸의 손을 잡고 좌판 옆에 앉히던 날부터 사위의 눈빛에서 처음 이상함을 느끼던 날부터 차가운 이면도로에서 불빛이 달려오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사람의 2글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좌판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트로트 한 소절이 흘러왔습니다. 오래된 멜로디. 이 골목이 젊었던 시절부터 흘러온 노래였습니다. 최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묶어뒀던 것들이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돈보다 사람이다. 성공보다 양심이다. 딸은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명자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장 천막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햇살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드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